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뭘 특별히 하려다가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고, 뭐 잘하려고 보면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학교 교장도 8년이나 했는데 애들한테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연습하듯이 경기하고 경기하듯이 연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연습하듯이 경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하듯이 연습을 해야죠. 경기하는 것처럼 젊은이 말로 얘기하면 빡세게 연습하고 경기는 좀 헐렁하게 하고 이제 그러야 안타도 나오고 뭐 이런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늙은이 얘기인데 인생을 너무 열심히 너무 베스트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더 힘들지 않나. 특히 젊은 분들이 그렇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 빠르고 우리는 빠르지 않아요. 옛날에 빠르지 않은 때 살았어요. 지금 엄청 빠르잖아요. SNS가 엄청 빠르고 뭐 자동차들도 빨리 다니고 요즘은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다니면 신고합니다. 우리 저 후배 교장하고 같이 가다 신고 당해가지고 경찰한테 검문 당했어요. 기름을 넣으려고 들어갔는데 경찰이 딱 불러봤더니 좀 봅시다. 그러더니 술 먹었느냐 그거부터 조사하고 그 사람 술 한 잔도 안 먹었거든요. 밤 깊은 시간인데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음에는 경찰이 하는 소리가 어디 아프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렇게 당신이 너무 천천히 가서 지나가는 차들이 신고를 해서 내가 경찰이 출동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빨리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빠르다. 뭐 유행 같은 것도 빠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뭐 난리난 것처럼 막 난리를 막 치고 막 그냥 사고 났다 그래도 그거 한 3, 4일이면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아주 참 묘해요.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뭐 애통하고 뭐 띵글띵글 들고 뒹굴고 뭐 난리가 나서 그렇게 해도 어머니 묻고 3일 되면은 밥 먹고 여전히 뭐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가서 잘 살고 잠 자고 다 합니다. 이게 참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 빠르다. 그게 이제 우리를 엄청나게 피곤하게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주변이 너무 화려해요. 여기가 강남인가요? 이런 동네가 너무 화려한 거야. 너무 화려하니까 나는 여지없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같은 화려한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얘기인데 너무 잘 살고 너무 반짝이고 잘생기고 이러니까 나는 여지없이 찌그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우리 딸이 그 서울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밤에 저기 12시 넘어서 자기가 가르치는 애들한테서 이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번에 나온 책에도 안 썼대. 걔가 이제 낸 책에 이제 반짝이지 않아도 사랑이 된다. 그런 책을 어젠가 그저께인가 나왔어요. 반짝이지 않아도 사랑이 된다. 남인의. 그런데 그 책에는 안 썼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밤에 이제 12시 가까워서 이제 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한대요. 누구라고? 그래서 선생님 내가 누군데 나 일 저질 것 같아. 그러면 뭐 그냥 열일 제쳐놓고 막 달래고 막 얼르고 너 어디냐 내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애를 진정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이 뭐 누구나 다 가고 싶은 대학 아니겠어요. 뭐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그런데 시골 아이들 중에서 이제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가 이제 서울대학에 왔을 텐데 와 보니까 여기가 이제 편안하게 쉴 자리고 나는 여기서 앉아서 편안하다 했는데 와 보니까 더 빨리 뛰는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놀고 쉬려고 그랬는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름다리 건너서 내가 지금 좋은 데에 왔는데 여기는 더 지옥이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그러면 도대체가 우리가 어디서 만족을 하고 어디서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어디서 쉴 것이냐 이런 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덜 잘해도 괜찮고 조금 덜 빨리 가도 괜찮고 조금 덜 잘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자기 하던 대로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딸도 그 서울대학 들어가서 나같이 촌 사람한테 이제 아버지로 태어나가지고 시골 초등학교 선생 그 아버지니까 그 뭐 별 볼 일 없죠. 공주에서 공부해갖고 서울 와서 서울대학 들어가서 아직까지 그냥 서울대학에서 그냥 사는데 걔 행복하냐 하면은요, 걔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행복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이 미안해요. 걔도 역삼동에 사는데 뭐 50평 아파트가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딸한테 되게 미안한데 나는 우리 저 집사람한테 이 얘기했다가 이제 여러 번 혼났는데 우리 아파트는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내가 최인화 선생님한테 오늘 저녁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 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간다고? 8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간다고요. 그럼 내가 왜 가겠어요? 내가 왜? 내가 편안하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에 엄청나게 이쁜 여자가 있느냐 하면 이게 그게 아니에요. 아주 엄청나게 늙은 여자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6번 수술을 해서 6번 깨진 항아리라고 그러고 나는 4번 수술해서 4번 깨진 항아리라고 그러는데 나는 저녁 때 집에 갈 때 이런 얘기예요. 4번 깨진 항아리가 야간 열차 막차를 타고 6번 깨진 항아리를 찾아러 간다. 하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6번 깨진 항아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아파트인데 그것도 시골도 아파트는 아파트예요. 12시가 넘었는데도 문고리를 걸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앉아있지는 않지만 누워갖고서는 깜빡깜빡 하면서 겁도 없이 문 안 잠그고 아파트 문 잠그 안 잠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4번 깨진 항아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저렇게 집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늙어갖고 노인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어쩔고 나처럼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 가면 굉장히 좋은 게 있느냐? 아니에요.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예요. 그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새 거는요. 여기도 새 책이지만은 이때 일단 이거 새 책이 돈 주고 사갖고 가져가면 이게 바로 이거 가지고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들어오면 이거 헌 책이에요. 그러면 내 건 뭐냐? 헌 거예요. 헌 것이 내 거예요. 헌 것이 내 거라고요. 버려지고 헐었고 작고 초라하고 그런 것들이 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태주한테 시를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현재까지는 이번 달까지는 내가 시인협 회장이에요. 이제 4월부터는 이제 유자유 씨가 이제 회장이고 나는 이제 물러나는데 어쨌든 우리 시인들 이렇게 보면 시를 쓸 때도 보면 말이죠. 그 시를요 독자들이 될 수 있으면 못 읽게 빙빙 돌려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써요. 그거는 글쎄 그거는 하나도 좋은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인들이 나태주를요 굉장히 상업주의 시인이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타락한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난 타락 그건 안 했다고 생각해요. 늙기는 했어도. 그 시를 쓸 때 보세요. 음식점 주인이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많이 잘 팔겠어요? 손님들한테 맞춰야죠. 손님들한테 맞춰야 돼. 이제는 아니라니까요. 시인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상 수훈할 테니까 모두 올라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시인은 그냥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가는 사람이고 길동무고 응원자고 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써야 되지 않을까? 알아듣기 쉽게. 꼭 그냥 무슨 외국어처럼 하듯이 말이죠. 비틀어서 나는 미안합니다. 여기 교수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대학에서 뭐 공부도 안 했고 그냥 나는 뒷구멍으로 통신대학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교수들은 보면 모르겠어. 쉬운 걸 될 수 있으면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 같아요. 왜 이렇게 쉬운 걸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절에 가면 있어요. 덕이 높으신 스님. 부처님 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걸 누구나 알아듣도록 얘기하잖아요. 저 교회 가면 있어요.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저 성당에 계세요. 강론 잘 하시는 신부님.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시인이 유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거 그렇게 좋습니까? 유명한 거 별거 아니에요. 유명한 건 별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명성 그러는데 나는 명성하고 명예를 갈라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성이라는 건요, 그냥 이름이 그냥 와장창 나는 소리 나는 거고, 명성은 이 바위에 박혀 있는 어떤 그런 부조나 어떤 그런 새긴 그런 조각처럼 상당히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딱 그냥 결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 그게 이제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에게는 명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당분간 상당히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그런 항구적인 어떠한 그런 가치, 그런 효용성. 그래서 나는 유명한 시인보다는 유용한 시인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나도 상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어둡고 우울하다 그런 얘기. 암울하다. 어둡고 우울하다. 여러분이 지금 저녁에 지금 껌껌하잖아요. 어두웠잖아요. 태양이 이제 저쪽으로 가갖고 태양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을 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밖에 막 춥잖아요. 바람 불고. 그러니까 여기 난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요. 이거예요. 환하게 밝게 하고 따뜻하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좋은 덕성이고 도움이 아닌가. 이 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울하잖아요. 어둡잖아요. 답답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슬프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금 이렇게 내려주는 그걸 반대쪽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잘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우선은 쉬어야 되고 또 좀 짧아야 되겠고 단순해야 되겠고 이런 건 뭐 기본입니다. 내가 이건 그냥 그래요. 내 생각인데 이 책이요. 이 본래 이게 이 국판이 일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려면 22행 정도가 딱 맞습니다. 근데 시집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요. 22행이 넘는 시를 한 페이지에 넣기 위해서 시집이 길어지지 않나 싶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시집 보면 이렇게 길은 시집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게 2페이지로 넘어가면 골치 아파요. 그냥 한 페이지로 끝내야 좋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짧게, 단순하게, 그리고, 또, 쉽게 그런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거, 그런 거, 별거, 그렇게 추구하지 말고, 유용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내가 우리 시인협회 회원들이 1,500명인데 다 본 건 아니고 뭐 한 번에 볼 때 한 500명 정도 시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이상한 얘기 쓰고 말이죠. 시가요.
발명이 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발명하고 발견 우리 다 알잖아요. 발명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발견은 있던 것을 새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는 어디서 발견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도 알고 다 아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놓쳤던 것을 찾아서 이거야 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 마음속마다 그래 나도 있어 나도 알아 이래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발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상 선생의 그런 시 그건 발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 선생의 시는 아직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상 선생은 대단한 시인이죠. 이상 선생은 하나로 됐어요. 하나로. 자꾸 이상 흉내를 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더 이상해져.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아이고 참 코로나 때문에 참 사는 게 참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라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시니까 참 대단하네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가 풍토병 비슷하게 그냥 감기처럼 뭐 독감처럼 매년 이제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면서 견디자 그러니까 뭐 좀 살기 어려운 사람은 그냥 먼저 갈 거고 그냥 살만한 사람은 남아서 좀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은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그 정서 상태가 아주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들, 특히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는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그다음에 지적인 발달 세 개의 발달이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많이 빠진 것이 사회성 발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손자들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떨까 쟤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비비대기 치면서 뭐 싸우기도 하지만은 양보하기도 하고 약간 뒤에 서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 아예 학교를 가지 않았으니까 2년 동안 안 갔으니까 그게 그냥 다 혼자서 앉아 있는 그냥 독불장군으로 다 아이들이 다 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걸 그 정신건강센터 같은 데서도 미리 걱정을 합니다.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병 코로나 이것도 있지만은 질병 이후에 오는 그 정신적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그 신협회 회장이 내가 계속해서 한다면 나는 그만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계속 한다면 그 문제를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시인들이 나서서 국민들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어떻게 하면은 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판사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16살 때 내가 시를 쓰기로 결심을 했는데 60년 동안 그건 참 나한테 그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내가 칭찬해 주고 싶어요. 한 번도 시를 쓴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시를 쓰는 것을 쉬어 본 적이 없어요. 60년 동안 계속해서 읽고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안 베낄 거냐 남의 시? 난 지금도 여전히 베낍니다. 누구 걸 베끼냐 후배 걸 베껴요. 그렇게 베낌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좋아집니다. 강연을 나가서도 아이들한테 그 말법을 자꾸 배워요. 애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좋아요 한다든가 오세영 이런 거. 오세영 우리 시인 중에 오세영 씨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 오세영 해갖고 오세영은 진짜 오세영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반도 아마 저 인터넷 찾아보다 하시더니 지쳐갖고 안 찾아볼 거야. 오세영을 찾으면 다 애들이 잘하고 오세영 이래가지고 아예 오세영이가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제 뭐랄까 어미로 바뀌어 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배우고 새로워지고 가까워지고 뭐 그게 나쁘다고 어른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나쁘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같이 따라가서 보면서 그 애들한테 좋은 거 있으면 배우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강연 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오늘 또 그런 차원에서 매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생을 살았는데 이제 시를 쓰면서 살아서 이제 나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생각해 보면 인생의 시작은 막막하고 인생의 끝은 적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막이 있어요. 사막을 앞에도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막하지요. 어떻게 저걸 다 건너가지?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뭐 어떻게든지 건너왔어요. 그래서 사막이 뒤에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 사막이 적막하지요. 막막한 게 아니라 적막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적막한 그런 때에 와 있어요. 와 있으면서 그래도 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아주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 있지요. 아까도 여기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어제는 역사고 오늘은 선물이고 내일은 비밀이다. 어제는 역사고 오늘은 선물이고 내일은 비밀이다. 이건 아마 맞을 겁니다. 맞는 말일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쁘게 꾸며대긴 했지만 맞는 말일 거예요. 가능하면 어제 일에 매몰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남은 날 남은 시간 제가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안 믿어서도 관계없어요. 나는 내 얘기 하니까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 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새 사람으로 오늘 살게 해주셔서 고맙고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돌아가서 밥 먹을 때는 이 밥 먹고 남은 시간이라도 더 잘 살게 유용하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잘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깨줘야지 안 깨워주면 끝이잖아요. 참 그걸 우리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고맙다. 하루하루를 고맙게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구상 선생이 쓰신 시 꽃자리라는 시를 기억하실 거예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게 구상 선생이 쓰신 꽃자리라는 시예요. 우리가 다 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꽃이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을 갖게 돼요. 나도 쓸모가 있고 나도 가치가 있고 나도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를 외워두세요. 그래서 화따 지나가던 외워두세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우리는 일단은 반가워야 돼요. 그래서 예의도 잘해야 되고 좋게 해야 돼요. 말 사납게 하면 안 되고 반갑고 그다음에 고맙고 고맙다. 고마운 건요 방법이 없어요. 잘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상대방에서 잘해주면 내가 고맙고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에서 고마운 것입니다. 기쁘다. 이것은 생의 끝이에요. 기쁘다. 이건 생의 끝이에요. 우리가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요. 기쁨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늘 기쁜 일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기쁜 일이 없어요. 걔들은 아마 밥 먹을 때 좀 기쁠 거예요. 그 이유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쁘게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쁨을 창출해야 되고 기쁨을 발견해야 되고 기쁨을 어떻게 서로 찾아내야 되고 서로 선물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쁘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쁘다. 우리 삶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 기쁘다는 건요.
뭐 성경에서나 논어에서나 뭐 불경에서나 어디서나 다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논어 첫 구절이 하기 싫으면 불영여로와 유붕이 자원방랑에 불영낙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멀리서 나의 친구가 찾아왔으니 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합치면 연락이에요. 연락. 연락이라는 게 나쁘지 않아요. 공자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권한 최고의 가치가 연락입니다. 기쁘고 즐겁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말이죠. 기쁘고 즐거운 때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 아파? 요즘 안색이 좀 안 좋아?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인간은 나보고 맨날 안녕하시죠? 그거까지 좋은데 요즘 편찮으신 데 없지요? 나 아픈데 내가 많다는 걸 저 알거든요. 근데 왜 자꾸 그걸 물어봐? 사모님도 건강하시죠? 우리 집 앞사람 아픈 거 다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6번 수술했다잖아요. 저희 마누라도 아픈 거 내가 다 알고 그러는데 난 안 묻잖아. 근데 얘는 그냥 점잖하게 사모님도 건강하시죠? 야,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너도 건강하지 않고 나도 건강하지 않고 다 건강하지 않는데 뭘 자꾸 건강하냐고 확인해. 에? 그냥 편안하시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또 똑 집어서 건강하시냐. 에? 그리고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안색이 되게 부석부석하니 부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에? 그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절대로 나보고 건강하냐고 하지 말라.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어? 네가 자꾸 건강하냐고 해서 내가 건강이 해가 되니까 나한테 묻지 마. 어? 그거는요, 기쁨을 방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쁨을 방해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15년 전에 아산병원에서 내가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내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많이 심각해요.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서 있잖아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때 의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환자분은 20시간 이내에 생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환자분은 시간을 아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사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현재 환자분은 폐혈증 그 직전에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폐혈증이 생기면 곧장 이제 수술실 3층으로 끌고 가서 이제 수술하고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 책임이지 사는 건 네 책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사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뭐 어떤 무슨 치료 어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당신한테 필요한 것은 자생력이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정말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자생력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그 주사를 양쪽 팔에다 2개를 넣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6달 동안 못 먹었기 때문에 코를 이렇게 밥줄을 이렇게 넣어 유동액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넣어서 영양을 공급하고 그렇게 살을 때인데 나보고 자생력을 길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궁죽통 이제 목마른 사람이 이제 샘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헌신적인 우리 집사람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의사도 자기가 손 놓고 내 스스로의 살아가는 자생력,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길러라. 그걸 믿어라.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뻐지면 자생력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한테 둘러싸인 그 병상에 있는 환자가 기쁠 까닭이 없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무섭고 두렵고 화가 나고 절망스럽고 온통 그냥 아무런 거 천지란 말이죠. 근데 그때 집사람 보고 복사지를 하나 좀 가져라 그래갖고 연필 가지고 돋보기 쓰고서 그거 그렸어요. 그걸 그렸더니 마음속에 기쁨이 꽉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생산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림 한 장을 그렸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그렸어요.
그리고 시도 썼어요. 그 시를 계속 쓰고 그림을 계속 그리고 그러면서 약으로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치유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도 나도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암 걸렸을까 걱정스럽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그 사망 원인 1호 1번 제일 가장 큰 원인 암입니다. 그럼 그 암의 원인은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환자한테서 온 겁니다.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자기 환자가 안 낫거나 죽는 거예요. 의사들의 목표는 뭘까요?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맡은 의사가 환자가 연장으로 세 죽어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셋이 연장으로 죽어봐. 그러면 그 의사 아무리 의과대학 나와서도 의사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자기가 맡은 환자가 참 죽게 생겼는데 살아서 나갈 때. 그때 좋잖아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신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잘할 때. 다른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내가 보기에도 참 좋고 엄마들도 계시는데 엄마들이 자기 자식 볼 때 언제가 제일 좋아요? 내 자식이 잘할 때. 남한테 칭찬받을 때 자랑스럽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쁨, 이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 가장 없어진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밀접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많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특히 없어진 거 축제와 여행. 그거 없어졌죠. 여행. 나도 저기 8월 달에 저기 미국 아틀란타인가 어디서 초청이 왔는데 갈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두 가지 조건이 하나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하고 내가 건강 상태가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 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옛날에 러시아 가고 윤동수 선생 찾아가고 뭐 했던 것이 진짜 중국말로 얘기하면 화양연화라니까. 정말로 꽃같이 좋았던 아름다웠던 때예요. 아이고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싶은 게 여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선생님 가지고 계신 그 유라학원의 책도 그 주제가 여행이에요. 근데 저 책 잘 안 팔리는 것 같아. 왜 안 팔리느냐면 PTSD 책 때문에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예? 유라가 그림 그리는 그림하고 내 책하고 해서 그 출판사에서 아주 기껏 그 큰 계획을 세워갖고 책을 냈어요. 냈는데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책은 오래전부터 계획이 된 책이고 그 BTS 책은 갑자기 기획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해줬어요. 출판사가 다르니까 BTS 책 나온다 그랬더니 바짝 긴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나가는 것 같아. 미래인인가 거기서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같은 가수니까 충돌이 되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BTS가 원체 이게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밀고 당기기가 잘 안 되는가 봐.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나는 뭐 2개 다 내 거니까 아무거나 이겨라. 그런데 아무거나 이겨라. 그런데 출판사에서는 생각이 다르지요. 그리고 이게 좀 봄이다 살아보자. 이것도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유라책이 하나 나왔고 그 BTS 책이 나왔는데 너희 나가면 어려울 거야. 좀 있다네. 그랬더니 낸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또 다르더라고요. 나올 때 우리도 비비대기 치고 같이 나간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본 건 이거야. 장르가 다르다. 이 2개는 시하고 가수인데 이거는 나한테도 단독이고 산문이다. 그래서 내겠다. 근데 저거는 그런 대로 지가 잘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제목을 붙일 때 BTS 책은요. 그건 내가 붙인 게 아니고 연립원 사장 정중모 사장이 붙인 거예요. 그 제목에 그런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왜 그걸 써? 나는
방탄소년단하고 BTS를 헷갈리는 사람인데 유재석 씨가 그 저기 저 유퀴즈 온 더 블록에 가서 나가는데 뭐 BTS 제이홉 그래서 그 무슨 소리요? 뭐 영어만 계속 하잖아요. 제이홉 BTS 다 영어잖아요. 그 무슨 소리 했더니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얘기 방탄소년단 예 그거요 그거 바로 그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인데 그걸 저걸 쓰라고 해서 썼어요. 이유는 딱 하나. 제목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러니까 네가 키도 작고 시도 작게 쓰고 시골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네가 써야 되겠다. 그래갖고 억지 부려갖고 내가 썼다니까요. 아주 힘들었어요. 가사를 받아보니까 완전히 영어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보니까 영어가 제대로 된 영어도 아니고 부서진 영어도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나름대로 쓰는 영어, 미국 사람이 들어도 모르는 영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그래도 난 또 남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사가 왔을 때 그걸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예원이라고 오늘은 당신이 꽃이에요라고는 그런 책이 또 있어요. 거기 그 어디서 나왔나? 걔가 어디요? 시공사에서 나왔나? 근데 이제 그 책을 같이 쓴 작가가 있어요. 걔가 지금 8살인가 7살 중학교 선생이에요. 서울 한양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25살 되던 해 책 한 권을 써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내 시에다가 제 글을 붙여가지고 그거 얼마나 이뻐요. 25살 먹은 애가 나보다 나이가 50년 차이가 되는 애가 그래서 그 뒤부터 내가 이제 그 친구하고 친구인데 그 친구 임용고사 몇 번 떨어지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것도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걔가 떨어지면 나도 떨어진 마음이고 그래서 내가 또 많이 또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선생님 지금 해요. 급히 보냈어요. 급히 그 사람한테 도와주라. 내가 영어를 하니까 이 가사를 다 보고 다 영어를 빨간 글씨로 한글로 토달아 달라. 그래서 그냥 그걸 토달아온 것이 바로 와갖고 그걸 보면서 내가 또 아는 것처럼 썼어요. 아는 것처럼. 사실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썼어요. 보니까 반복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반복이라는 게 중요해요. 노래에서는요. 반복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병치라는 게 많더라고요. 병치.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반전이 와요. 그 노래가 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다 그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첫 문장에는요. 반복, 병치, 변용이 없어요. 첫 문장이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옵니다. 이 첫 문장하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자세히, 오래. 자세히 자리에 오래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거는 병치예요. 보아야 또 보아야 하니까 그건 반복이에요. 예쁘다. 형용사잖아요. 사랑스럽다. 또 그 자리부터 이거 병치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누가 쓴 시예요? 네가 쓴 시죠. 그렇죠? 네, 제가 쓴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여러분들 거고요. 근데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 두 문장을 보면 반복 병치가 들어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병치하고 반복하고 병치하고 그렇게 계속 지루하게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반전 변용이 옵니다. 그게 너도 그렇다예요. 그 시에서도 보면 반전 변용이 들어있는 시가 진짜 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를 읽으실 때 어떤 부분이 반전 변용인가를 좀 살펴보세요. 어떤 부분이 반전 변용인가. 우리 인생도 후반부에 반전 변용이 와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거를 그 톨스토이는요 50대의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50대 회심. 톨스토이 50대. 톨스토이는요 50대 되기 전까지는 건강과 명예와 돈과
사랑과 이걸 다 가졌어요. 이 남자가 이 네 가지를 가지면요,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건강과 사랑과 명예와 돈 이걸 다 가졌어요. 톨스토이는. 근데 50대 딱 되면서부터 안 되겠다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크렘을 걸고 그리고 반성을 하고 그러고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해서 30몇 년을 더 살았어요. 전혀 딴 사람으로. 근데 이 50이라는 것이 그 공자님한테 여쭤봐도 마찬가지고 톨스토이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예수님은 50까지 안 살으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거고 부처님한테도 여쭤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50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 공자님은 지천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천명 못해요. 우리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공자님이니까 하는 거고요. 하도록 노력하라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어쨌든 50이 되면 그 뒤에는 뭔가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시인협회 회장이 돼서 이렇게 서울에 와보니까요. 연극이 끝났는데도 계속 연극판에 그냥 어정거리는 노인네들이 너무 많아. 내려가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내려갈 줄 알아야 돼. 연극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야죠. 주인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옆에서 어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 소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소음이라고. 거리적거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은 좀 과감하게 내려갈 줄 알고 그리고 비켜줄 줄 알고 그리고 응원자가 돼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응원하고 이렇게 잘하라고 하고 구경해주고 도와주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톨스토이는 50에 인생을 딱 브레이크를 걸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해서 잘 살았습니다. 살면서 톨스토이는요 세 가지 그 인생의 목표를 그 사람이 알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 전체의 목표가 뭐냐면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성장. 인생은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퇴보 아니고 좋은 쪽으로 돼야 된다. 이게.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그렇지만 마음이라도 성장이 돼야 된다. 이게. 이렇게 성장. 근데 성장에 밑에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통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몰입을 해야 된다. 몰입. 이 몰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다 몰입의 천재라고 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일에 파고들어서 그냥 제정신 못 차리고 자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깊이 빠져드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는 삶. 메멘토 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생명체이기 때문에 늘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건 로마의 메멘토 모리하고도 같고 우리 간디 선생은 그랬잖아요.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배우라. 이런 말은요. 우리 마음에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내일 뭐 할 사람처럼 살고요. 죽을 사람처럼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배우라. 이게 간디 선생의 충고예요. 그럴 때 그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 그걸 준비 안 하고 그냥 멍멍이 사는 사람 삶보다도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소통에는요. 또 이걸 또 세 가지로 또 나눴어요. 소통, 자기와의 소통, 나를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너와의 소통, 그다음에 세상과의 소통. 이 시도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나태주라는 사람의 시는요 이렇게 잘 팔리는 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잘 팔리는가? 이거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태주의 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잘 알아요. 내 시가 언젠가는 또 꺼져버릴 거라는 것도 알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면 그때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내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필요하니까. 특히 나태주의 시는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그대로 나타내는 아주 작고서도 초라하고서도 그런
그런 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쪼그라붙었고 자꾸 쳐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괜찮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마음이 이제 더 포가 커지고 이거 필요 없어. 우리는 더 들판으로 나가서 크게 이렇게 뭐 그때는 또 나태주 우렁찬 소리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나태주 씨가 또 없어질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자면 세상과의 소통이에요. 나와의 소통, 너와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은요 딱 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나 하나와 모든 너. 근데 모든 너보다도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내가 유지하고 발전되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모든 너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사코 잘해야 돼요. 내가 너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에다가요 너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나만 그렇다 그러면 이게 시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 시를 가져가겠어요? 나만 그렇다니까 너만 그래라 그러지. 나보고 이 추운 날 공주서 오라고 허겄어요? 나 오늘 추웠어요. 다리도 아팠어요. 길도 잘못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생각해서 나가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는 몇 분 의자가 빠졌던데 꽉 차니까 되게 기분 좋네요. 이게 바로 너를 위하는 길이고 이게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내가 잘 살려면 네가 잘 살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일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이거 잘 알아요. 옛날처럼 왁진 안 하고 서로 조정하고 잘 하더라고요. 어쨌든 세상은 나와 너로 돼 있다. 근데 너의 도움 없이 나는 온전하게 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너한테 한사코 잘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쓸 때 이게 전부 다 이제 연애 편지다. 옛날에는 한 사람 여자를 위해서 내가 썼는데 이제는 모든 익명의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보내는 연애 편지다. 물론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위해 써요. 근데 한 사람을 위해 쓰는데 그것이 한 사람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이 될 때 이 글은 좋아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쓸 때 그게 특수성이고 그것이 그거 특수성을 넘어서 모든 사람으로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이렇게 범위를 넓어갈 때 그때 보편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역사 중에서 보편성이 가장 넓은 시를 쓴 분은 누구냐면 김소월이에요. 그리고 좀 짧게는 사셨지만 윤동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백석도 훌륭하긴 한데 백석 선생은 보편성이 좀 떨어지죠. 좀 특수성에 가깝고 이상 같은 분은 더욱더 보편성이 떨어지고 특수성이 강한 그런 분이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너한테 잘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고요. 선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현재 사는 우리 세상은요 악순환의 세상입니다. 악순환의 세상. 난 정치 얘기 잘 알지도 못하니까 안 하는데 사회 얘기 이런 것도 보면 모르는데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야. 개울도 계속 악순환이에요. 이 기후도 악순환이에요.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만이라도 조그만게라도 우리가 세상을 선순환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기 저 바닷가에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구멍이 이렇게 바다하고 뚫려 있는 그런 호수가 있어요. 그런 호수를 석호라고 합니다. 석호인데 이렇게 바다하고 이렇게 딱 격리돼서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 그런 호수는 썩는데 민물 썩는데 이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좀 섞이고 하는 그런 민물 호수는 굉장히 깨끗하고 물고기도 잘 살고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나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내 거 좋은 걸 주고 바닷물이 저기 주고 민물도 바닷물도 민물을 좀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것으로 주고받는 것이 선순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선순환이 중요하다. 제 시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아마 요즘에 아는 건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림은 나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너를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그 시를요 32살 땐가 1살 때 썼어요. 막동리 소묘라고는 여러분 이름도 모르죠. 막동리 소묘라는 시가 이제 180 몇 편인데 160 몇 편에 이제 번호를 붙여서 들어간 시입니다. 그 시가. 그리고 그 시는 넉줄짜리 시예요. 넉줄로 돼 사행시로 된 건데 어느 날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 시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목이 막동리 소묘 62번 162번인가인데 내가 너를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내가 붙인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너를 그다음에 줄 바꿔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줄 바꿔서 너는 몰라도 된다. 그렇게 해서 한 년을 띄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행복 가리하고 오로지 나의 것이요. 이렇게 해서 연을 세 덩어리로 갈라놨어요. 야 이거 참 누가 이렇게 이런 짓을 했는데 신통방통하게 했다. 이게 내 건가? 내가 쓴 것 같기는 한데 나는 넉줄을 썼대잖아요. 근데 이제 뭐 12 서너 줄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아닌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내 거 맞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방송국이나 이런 쪽에 이제 확인을 안 해봐서 확실하진 않는데 그 제이홉이라고 하는 그 BTS 그 멤버 한 사람이 텔레비전에 그 학교 선생님으로 나오는 본장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때 그 제이홉이 그 선생님으로서 아이들한테 읽어준 시가 그 내가 너를이라는 시였다. 그래. 막동리 소면서 뽑아가지고 행가리를 해가지고 제이홉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겠어요? 작가가 했겠지. 어떤 작가가 그 뒤에 있는 작가가 했는데 그래서 이 제이홉이 어떻게 나태주를 알았겠어요. 노래 불러도 바빠 죽겠는데 나태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해서 그때 알았기 때문에 꽃을 보듯 너를 본다를 그 사람이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방송국에서 줬을지도 몰라. 그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책 보면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거를 내가 받아서 그러니까 본래는 넉줄짜리인데 12줄로 이렇게 행가리를 해서 행과 연을 만드는 그 시를 내가 받아서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책의 첫 페이지에다 내가 넣었거든요. 첫 페이지에 들어있는 시가 내가 너를이에요. 그러니까 제이홉이 그걸 자기 집 서가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가를 공개할 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퀴즈 때 유재석이 제이홉이 그 좋아하는 시집이라고 제이홉이 다 읽었나 안 읽었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서가에서 나온 거요. 그래갖고서는 뭐 일본에 이제 저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책이 번역이 돼서 에이전시 통해서 갔어요. 갔는데 많이 팔렸어요. 2년이 안 되는데 10만 부는 아니고 7, 8만 부 팔렸어요. 그게 일본에서 베스트 3위. 저 꽃을 보듯 너를 본다가 번역한 시집이 일본에서 3위예요. 근데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은요 겁나서 BTS 제이홉 이렇게 못 써요. 근데 일본 사람들 낸 책을 보니까 그 띠지에다가 딱 BTS 제이홉 뭐 최애 시 뭐 이런 거 써놨어요. 왜 그렇게 써?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지. 책 팔아먹으려고 저기네들 또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일본에서 말이죠 막 7, 8만 부 막 이렇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그게 그 책이에요, 그 책. 그거 참 웃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이 저는 선순환이다. 선순환이다. 내가 이렇게 내보내는 걸 다른 사람들이 좋게 쓰고 다시 거둬서 또 내가 쓰고 또 다시 가고 그래서 몇 바퀴 돌았어요. 제이홉하고는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고 말도 안 해봤지만 이 시가 몇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BTS 제이홉 해갖고 그냥 제이홉은 자기 그냥 좀 얼굴 팔린 거지 뭘. 그냥 주제도 없이 그 장사꾼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주먹으로 받고 주먹으로 갚지 말고 그건 예수님한테 여쭤보면 알잖아요. 뭐 이렇게
왼뺨을 때리면 뭐 저걸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얼마든지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말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좀 우리가 악순환으로 돌리지 말고 선순환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터닝 포인트가 언제 어떻게 오느냐라고 제가 이제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대강 네 가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질병, 실패, 그다음에 독서, 여행 이 네 가지에서 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질병과 실패는 권할 수가 없어요. 닥치면 어쩔 수가 없지요. 닥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질병과 실패에 닥치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걸 권하지는 못하겠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젊어서 낫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죽을 병에 한번 걸렸다 낫는 것도 좋겠다. 그게 이제 누구 한 소리예요. 죽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젊어서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인생이 달라져요. 질병 걸렸다가 나왔으면 달라져요. 저기 교보생명 그 창업자 신 누구죠? 그분은 그 어떤 기록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다녔다고 그러는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분은 학교를 안 다녔대요. 실제는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폐병에 걸렸대요. 그 폐병에 걸렸으니까 못 간 거지. 그러니까 그러는데 폐병이 이제 간신히 나은 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 났대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중학교 가버린 거예요. 같은 또래가. 그러니까 7살 때 편병 걸려갖고 13, 14살에 나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학교를 못 다니고 집에서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제 대단한 생각을 하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교보생명도 만드시고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름이 교보문고잖아요. 그 서점도 아니잖아요. 서점도 아니고 문고. 문고는 작은 책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자고 하는 그분의 훌륭한 뜻이시죠. 그래서 질병 아주 중요합니다. 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질병이 우리에게 인생에 새로운 가름말을 해줍니다. 실패 그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책 읽는 거 이거는 아주 온건한 방법 중에서도 좋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책에다가 나쁜 얘기 안 씁니다. 도둑놈도 도둑질하는 얘기 안 쓰고 살인자도 살인하는 얘기 쓰질 않아요. 도둑놈도 자기 아들 보고는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러지 너 도둑질해라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게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책이거든요. 그 책은 부모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돌아간 아주 훌륭한 사람과의 만남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세종대왕도 만나고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을 공자님도 만나잖아요. 이게 책의 위대한 점입니다. 독서, 그다음에 여행이라는 건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활을 놓고 다른 사람 생활을 사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공에서 그걸 주인공을 놓고 삶의 어떤 그 구경꾼, 방관자, 관찰자가 돼서 문화도 보고 삶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서 음식 먹고 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잘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여행인데 그 네 가지가 터닝 포인트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나한테 청탁 같은 거 잘 안 해요. 눈에 잘 안 보이고 시골에 쬐끄만하게 찌그러져 있으니까 안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책 5권을 선택해서 권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권을 얘기를 했어요. 첫째 월든, 두 번째 후지와라 신야의 인도 방랑, 세 번째는 논어, 그리고
두 권은 이제 뭐 요즘에 나온 책, 예? 아버지를 찾아서 하고 윤동주 전기처럼 이게 두 가지를 내가 해서 5개를 골라서 얘기를 해주고 월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월든은 정말로 나한테는 매우 감사한 책입니다. 읽기가 좀 힘들어요. 끝까지 읽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내가 50대 때 인생이 막막하고 뭐 돌아갈 길도 만만치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끝내버릴까 무슨 병들어서가 아니고 내 앞길이 안 보이고 그럴 때 월든을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꼈었습니다. 부디 이 월든 강승영 씨가 번역한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강승영 씨 월든 꼭 읽어보세요. 인생이 바뀔 겁니다. 힘들어도 밑줄 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뒷장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 이제는 졸업장 대신에 이 월든을 한 권씩 졸업장 대신 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추천사를 쓴 사람도 있어요. 졸업장, 대학 졸업장보다도 이 책을 들려줘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이 월든을 쓴 그 소로는 오래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월든 그 호수에서의 생활이 끝난 거는 그 구두를 고치러 보냈는데 구두가 이제 망가져서 구두를 찾으러 나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세금을 안 해갖고 붙잡혀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년이 안 될 거예요. 그 기간이. 그 기록인데 훌륭합니다. 몇 구절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내가 지금도 외우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외운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안다는 건 아니에요. 천둥번개가 칠 때 다른 사람들이 헛간이나 수레 밑으로 숨는다면 너는 흰구름 밑으로 숨어라. 나는 그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천둥번개가 칠 때 다른 사람들이 헛간이나 수레 밑으로 숨는다면 너는 흰구름 밑으로 숨어라. 이해가 가시겠어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나는 그냥 혼자 그냥 주문처럼 그냥 내가 짐작만 합니다. 답이 없어요. 천둥번개가 칠 때 다른 사람들이 헛간이나 수레 밑으로 숨는다면 당신은 흰구름 밑으로 숨어라. 흰구름 밑으로 숨으면 천둥번개가 더 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어쨌든 이런 것 같아. 이 현실적인 어떤 너무 잡다한 이 발밑만 보고 살지 말고 멀리 천둥번개가 치는 그 흰구름 저 멀리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뭐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또 얼마든지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지를 소유하러 들지 말고 즐기라. 너희 직업을 돈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락으로 삼으라. 이 세 구절은요. 월든에서 내가 외우는 구절이에요. 직업을 돈벌이로 무슨 밥벌이로 생각하지 말고 도락으로 삼으라. 도락으로. 즐겁게 해라. 그래서 그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노동하거나 일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놀았을 뿐이다. 에? 나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놀았을 뿐이다. 이렇죠. 나는 시를 쓰느라고 괴로워 본 적이 없다. 다만 시하고 놀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나태주는 적당할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시를 쓰느라고 나 괴로웠지 않았다 이거예요. 시를 쓰느라고 괴로우십니까? 그러면 쓰지 말아야 돼요. 시를 쓰느라고 괴롭다면 쓰지 말아야 돼요. 시를 쓰는 것이 즐겁고 그게 뭐가 필요하면 신명이 붙어야 돼요. 신명. 신명. 자기도 모르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흥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내가 이 꽹과리 사물 노리는 사람을 봐요. 저 인간들이 어디서 멈추고 어떻게 하는 걸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신명에 앞서 네 사람이요. 딱 하면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멈출 때는 타타타 멈추더라고요. 그게 신명이에요. 사물놀이를 자세히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참 신비하게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연습이지만은 그게 네 사람의 신명이 그게 서로 보이지 않는 데서 서로 엉키고 서로 춤추고 뭐 손잡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신명이란 우리 이 동양적인 얘기죠. 에디슨은 뭘 했어요? 나는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놀았을 뿐이다. 이게 바로 톨스토이가 말한 몰입이에요. 몰입. 톨스토이가 말한 몰입이에요. 신명, 몰입. 나는 일하지 않고 놀았다. 이런 거. 이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인생은 결코 그 끝장에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